저는 40대 후반, 남편과 사별하여 살고 있는 사연박스의 애청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꺼내보고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어요.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제 인생은 고난과 절망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렇게 평생을 시험 속에서 살다 갈 줄 알았는데 뜻밖의 기회로 인생을 역전하게 된 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 청소년기 시절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가난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마치 전설처럼 들리는 이야기였지만 기억도 안 나는 제 어린 시절의 저희 집은 꽤 부유하게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기울기 시작한 가세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의 건강까지 악화되는 바람에 저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게 되었습니다. 저를 키우느라 고된 일에 마다치 않으셨던 어머니마저 건강이 나빠지자 조부모님께서 사시던 시골집을 하숙집과 민박집으로 개조해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게 되었죠. 어머니께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어린 나이에도 저희 집이 넉넉지 않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일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13살의 나이에 읍내에 나가 일자리를 찾아 헤매다가 어머니께 걸려서 된통 혼난 적도 있었네요. 어머니께서는 아무리 자신이 밑창이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다녀도 성인도 되지 않은 저에게 짐을 지울 수 없다고 못 박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자란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나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돈을 벌지 않아도 당장 굶어 죽을 판은 아니었지만 다 쓰러져가는 하숙집을 운영하며 홀로 돈을 버시는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였죠. 대학에 가서 4년 더 학생 신분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학비 또한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몸이 많이 불편하셨거든요. 그런 환경에서도 온갖 진상 손님들을 상대하며 불평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자기 쓸 돈 아껴서 절 키운 어머니께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이 되기까지 어머니께서는 크고 작은 수술을 셀 수 없을 만큼 겪게 되셨고 그때마다 저는 수술실 앞에서 제발 저희 어머니를 살려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낼 테니 제발 저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를 살려달라고요. 제 기도가 닿았는지 어머니께서는 그때마다 무사히 수술을 끝마치셨고 곁을 지키는 저한테 항상 더 나은 삶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어느 날 공장에서는 명절 선물로 반투명의 비닐봉지에 과일을 한가득 담아 직원들에게 건네주었어요. 저는 받은 선물을 어머니 드릴 생각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향했죠. 그 순간 봉지가 뜯어지며 과일이 대굴대굴 바닥으로 굴렀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더러워진 과일은 버리고 새 과일을 사면 되지만 그때 저는 과일값도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바닥에 떨어진 과일들을 줍기 시작했네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쓸 새도 없이 하나하나 주워 담았죠. 그렇게 마지막 남은 하나를 주워 담으려던 그때 저보다 먼저 손을 뻗은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놀래서 쳐다보니 그 남자의 품에도 과일이 몇 개 안겨 있더라고요. 정신이 없어서 알아채지 못했는데 말없이 저를 도와주고 있던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곤란하신 것 같길래 저도 도울 수 있나 싶어서 죽고 있었어요. 실례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남자는 자기 품에 안긴 과일을 제 비닐봉지에 담아주었습니다. 저는 생판 모르는 저를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표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때 제 눈에 작은 구멍가게가 들어왔어요. 저는 남자 보고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한 채 가게로 뛰어들어가 따뜻한 유자차 하나를 사서 건넸습니다. 작은 보답이에요. 저도 도움만 받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바쁘실 텐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감사히 마실게요. 짐이 꽤 많아 보이는데 가시는 길까지 도와드릴까요? 제 손에는 과일 외에도 어머니의 병원 생활에 필요한 짐들이 바리바리 들려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자와 이야기하며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제가 지루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묻지도 않는 자기 이야기를 술술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별난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제 이야기를 자진해서 꺼내는 편은 아니었지만 남자가 저를 편하게 대해서 그런지 저도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저는 26살이고 이성훈이라고 해요. 이 근처 고등학교 나왔어요. 졸업해서는 바로 취직해서 신문이랑 우유 배달하면서 살고 있네요. 물론 고된 일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친절한 사람들 덕분에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인사 받을 때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거기 고등학교 나오셨다고요? 혹시 박정현이라고 아세요? 제 절친이에요. 저도 26살이에요. 나이도 저랑 동갑이시고 그쪽에 나오셨으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정현이요? 와, 정현이 기억나죠? 저랑 같은 반이었어요. 성격도 완전 활발하고 눈에 띄어서 졸업하고 안 본 지 오래되었지만 잊을 수가 없는걸요. 정현이 아는 사람을 길가에서 만나다니 세상 좁네요. 조금 대화를 나누다 보니 공통된 지인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병원에 도착했는데도 저는 뭔가 아쉬움이 남아 이 남자를 쉽게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남자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네요. 그렇게 저희는 우연으로 시작된 인연을 이어가게 되었고 어느덧 그 남자와 결혼 12년 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벌써 40대 중후반이 되어버렸고요. 저희 어머니는 그날의 수술을 마지막으로 기적처럼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화로 인한 약간의 잔병 치레 이외에는 큰 걱정 없이 살고 있어요. 남편은 택배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저는 어머니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공장을 그만두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에 합격해서 작은 병원에서 일하던 중이었어요.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원래 살던 시골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도시로 이사도 왔고요. 둘이서 맞벌이를 해도 경제적 상황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퇴근 후 남편과 작은 집에서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주는 그 시간이 저에겐 둘도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결혼 직후 남편은 어머니께서 불편한 몸으로 하숙집 손님 받는 것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 설명하며 저희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고 살자고 주장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가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는 홀로 계시고 과거에 큰 수술을 많이 겪으신 게 영 걱정된다면서요. 저는 시댁 눈치도 보이고 고된 일 하는 남편이 편히 쉬지 못할 것을 우려해 반대했지만 결국 남편의 강한 설득에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되었네요. 같이 살면서 남편은 장모님을 위해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이 없는 날에는 자진해서 말동무가 되어드리곤 했어요. 심지어 제 월급에서 어머니 생활비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 보니 남편도 어느 정도 보태고 있더라고요. 저는 놀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 안 그래도 나 엄마 챙기느라 자기 시부모님 못 챙겨드리는 것도 죄송한데 여보가 우리 엄마한테 돈을 보내면 어떡해.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넉넉하지 않으시잖아. 돈 남으면 자기 어머님 아버님 모셔야지. 우리 엄마 내가 챙겨드릴 테니까 자기가 마음 쓸 필요 없어. 장모님 나한테도 어머니와 같은 분이셔. 결혼한 사이에 내 엄마 자기 엄마가 뭐가 중요해? 우리 다 같이 가족이라고. 우리 부모님 그래도 두 분 다 건강하셔서 딱히 큰돈 될 데 없어. 그보다 장모님이 걱정이지. 아무리 그래도 자기 힘들게 일한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면 어떡해. 혹시 엄마 병원비가 걱정이라면 내가 따로 모으고 있다니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피곤하다고 조금이라도 쉬게 하려고 장모님께서 힘드신 몸으로 얼마나 많이 도와주시는지 내가 옆에서 봐와서 그래. 작은 보답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라고.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하면 받아줄래? 진짜 여보도 참 못 말려. 가끔 보면 누가 엄마 자식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전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절대 무리하지 않기 약속해. 남편 말대로 저희 어머니와 남편의 사이도 워낙 유별났어야지 말이죠. 누가 보면 장모와 사이로 만난 사이가 아닌 엄마와 아들인 줄 알걸요. 남편은 특유의 부침성 있고 싹싹한 성격으로 저희 어머니를 대했고
그 덕인지 어머니께서는 하루하루가 즐거워 보이셨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는 아이도 못 낳는 빠듯한 형편이지만 결혼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행복한 나날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어머니의 암 재발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게 20년이 지나서 갑자기 뭔 날벼락인가 싶었죠. 비교적 젊은 나이에 투병하셨던 과거와는 달리 노쇠한 어머니의 몸으로 이겨내실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저는 다니던 병원도 휴직하고 밤낮으로 어머니를 간호했어요. 외벌이가 되어버린 남편은 12시간 이상을 쉬지도 않고 택배 일을 하게 되었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다시 우리 딸과 사위한테 짐을 지우다니. 내가 죽어서 조상님 볼 면목이 없다. 난 힘들 거다. 의사가 한 말을 잘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그렇다는 결론이 나오더라. 장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 마음 찢어져요. 사실도 아니고요. 20년 전에도 이겨내셨잖아요. 이 나라 의사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시죠? 그때보다 얼마나 의술이 발달했겠습니까? 의지만 있으면 못 이겨낼 병이 없다고 해요. 저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난 포기하고 수술비 아껴서 너희들 살림에 보태라. 윤정아, 네가 스스로 공부에 소질이 없다고 했지만 내심 대학 가고 싶었던 거 알고 있다. 내가 몸만 성했어도 죽기 직전까지 일하면서 딸내미 늦게라도 대학 보냈어야 하는데 그러진 못할 망정 애 앞길만 막는 인생을 살았네. 난 한 번도 엄마 원망한 적 없어. 나는 엄마 딸로 태어난 걸 한 번도 후회한 적도 없고 엄마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지 알고 있어. 엄마도 나 낳았을 때 젊었잖아. 그 꽃다운 나이에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먹고 싶은 거 하나도 못 먹고 다 떨어진 신발 신고 다니면서까지 모든 걸 다 나한테 줬으면서 뭘 미안해. 미안하면 엄마 꼭 이겨내서 나 성공하는 것까지 지켜보고 가야 해. 그때 내가 엄마 제대로 호강시켜 줄 테니까. 알았지? 하지만 저희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 닿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투병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도 멀리서 병문안을 오셔서 기운을 북돋아 주시곤 했지만 수술 날짜가 잡힌 당일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내내 저는 울다 지쳐 실신하기를 반복했고 남편은 애써 눈물을 참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 자기보다 더 힘들 저를 위해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거겠죠. 저는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도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밥은 물론이요, 물도 삼키지 못한 채 어머니께서 생전 사용하셨던 침구를 끌어안고 하루 종일 눈물만 쏟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안 먹을 거야? 죽 끓여왔어. 미안해. 내가 곁에 있어줘야 하는데 먹고 사는 게 뭔지. 매일 이렇게 혼자 두고 일 나가는 거 정말 미안해.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남편은 장례식이 끝난 후 바로 일에 복귀했습니다. 생전 두 사람의 사이가 보통이 아니었던 것만큼 남편의 속도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저를 걱정해 표현은 하지 않았던 거였겠지만요. 그래도 제 입에선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후회되는 언행이지만 그때의 전 피 터지게 노력해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생각에 패배감, 그리고 하나 남은 핏줄을 잃은 상실감과 좌절감에 뒤섞여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신 저를 혼자 둬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남편에게 화가 향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가져온 밥상을 엎어버리고 말았죠. 뭐? 나한테 미안한 건 알아? 안 먹는다 했잖아. 내가 필요 없다는데. 지금 내 엄마가 죽었는데 당신은 밥이 넘어가? 엄마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 대해줬는데. 그렇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죽어라 일만 해서 얻는 게 뭔데? 당신 같으면 밥이 넘어가겠냐고 이 상황에! 머리로는 이게 아닌데 라고 되뇌면서도 막말을 뱉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제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는 남편을 보면서 아차 싶었지만 이미 일은 저질러진 후였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엎어진 죽을 치우면서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에 사과했어요. 미안해, 윤정아. 너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해. 내가 죽어서 장모님 어떻게 뵈야 할지. 그 당시 남편의 어깨에 진 짐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을 겁니다. 직장은 물론이고 집안일까지 내팽개친 채 울고만 있는 저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어머니 수술비 명목으로 떠안은 빚을 홀로 갚아야 한다는 그런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책임감이요. 그 후로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일을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화를 낸 며칠 뒤 이렇게 울고만 있는 것도 어머니께서 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다시 일을 나가게 되었어요. 물론 남편이 떠안을 짐을 나눌 생각이었기도 하고요. 제가 조금씩 일어서는 모습을 보이자 남편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였고, 그렇게 상실의 아픔을 겪은 저희는 서로를 의존하며 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 생전에 바다를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바다만 가시면 항상 모든 고민을 흘려보낸 사람처럼 활짝 웃으시곤 했을 정도로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바다로 보내드렸고, 어느 날은 남편과 함께 그 장소를 방문하게 되었네요. 나름 잘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단단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장소에 온 순간 다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엄마, 거기 춥지 않아? 많이 춥지, 혼자서.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아빠는 만났으려나? 아빠가 뭐래? 왜 빨리 왔냐고 잔소리 엄청나게 하셨지. 그러게, 왜 그렇게 빨리 갔어? 뭐가 급하다고. 나랑 남편이랑 잘 사는 거 보고 갔어야지. 평생 고생만 하다 가고 그게 뭐야. 이럴 줄 알았으면 백화점 한 번이라도 데리고 갔어야 하는데. 평생 못 매본 좋은 가방 한 번이라도 사줬어야 하는데. 내 엄마지만 진짜 바보 같아. 장모님, 저희 윤정이가 장모님 그립다고 몇 달 동안 밥도 안 먹는 바람에 저 아내까지 장모님 곁으로 보내는 거 아닌가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기운 차리고 열심히 사는 모습 보니 기특하시죠? 제가 윤정이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저랑 결혼하면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못 되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요. 그 약속 꼭 지킬게요. 그렇게 저희는 한참을 바다를 보며 허공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목이 쉬어 더 이상 목소리도 나오지 않게 될 때쯤 남편을 바라보며 눈물 콧물 범벅인 얼굴로 씩 웃어주었죠. 이제 속이 완전 후련해진 기분이었어요. 그날의 바닷바람은 매우 차가웠지만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남편이 있으니 마음만은 따뜻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남편과 함께 어머니의 유품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떠난 사람은 가슴에 품고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요. 어머니의 흔적들을 깔끔한 상자에 차곡차곡 담아 집안 한 구석에 보관해두기로 결심이 섰거든요. 대신 저와 남편과 셋이서 찍은 여행사진은 장식장 위에 올려두기로 했죠. 언제든지 어머니가 보고 싶으면 액자를 쓰다듬으며 말을 걸 수 있게요. 그로부터 며칠 후, 몇 년 동안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던 남편이 드디어 휴가를 내게 되었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시간을 내어 시댁에 방문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함께 어머님, 아버님을 찾아뵙고 싶었지만 제 근무 일정과 남편의 일정이 조율이 안 됐던 탓에 이번에는 남편 혼자 찾아뵙게 되었어요. 시댁은 저와 남편이 처음 만났던 제 고향이기도 했지만 지금 사는 곳과는 거리가 멀어 3시간은 차로 쉬지 않고 달려야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이상하다. 지금쯤이면 올 때가 됐는데 아무리 운전한다 그래도 요즘 차에 블루투스 다 되는데 전화도 이렇게 안 받고 분명 출발한다는 연락 받은 지 6시간이 지났는데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걱정되네. 비도 오고 불길하게. 남편이 시댁에서 출발한다는 연락을 받은 지 6시간이 지났지만 집에 들어오지도 연락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시계는 벌써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돌아와서 몇 시간 못 자고 바로 출근해야 한다고 일찍 올 거라고 하던 남편이 늦어진 것에 걱정이 된 저는 시부모님께도 전화했지만 주무시고 계시는지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조용하던 제 휴대폰을 깨운 것은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남편의 전화도 아닌 남편이 사고가 났으니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병원의 전화였네요. 또다시 시작된 악몽에 절망하고 울며 불며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남편이 들어간 수술실 앞에 도착할 수 있었죠. 그 앞에서 저는 무릎을 꿇은 채 하늘에 계신 저희 부모님께 기도했습니다. 제발 저에게 남은 마지막 인연인 남편을 데려가지 말아달라고요. 그 1분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수술실 앞에 있으니 남편에게 못해준 것과 소리 지르고 박하게 대한 것이 막 떠올라서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낼 순 없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해주는 아내였는데 정말 후회가 돼서 정신을 놓을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워낙 큰 사고가 난 탓에 앞으로도 여러 번의 수술이 필요할 거라고 들었네요. 그 순간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저 진짜 미쳤다고, 이기적이라고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남편 건강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도 수술비를 어떻게 감당할지부터 떠올랐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살 수 있다면,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해야겠다고 애써 마음을 다잡고 돈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제가 한 병원에서 근무한 지 오래되었던 탓에 은행에서 꽤 큰 돈을 빌릴 수 있었어요. 윤정아, 미안해.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진짜 미안해. 내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내가 그날 부모님 뵙겠다고 가는 게 아니었는데 괜히 일정 바쁘게 잡아서 이런 사고나 나고.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지. 우리 윤정이 안 그래도 걱정 많은 사람인데. 수술이 끝난 후에도 남편은 의식을 잃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래도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사과를 건네곤 했어요.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둘이서 다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옆에서 기운을 북돋아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여보가 전혀 미안할 필요 없어. 나 그렇게 여보 떠나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진짜 놔두고 그렇게 갔으면 평생 저주했을 거야. 살아줘서 고마워. 정말 다시 내 옆에 와줘서 너무 고마워. 난 그걸로도 너무 감사해. 우리 항상 힘들어도 둘이서 이겨내왔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어. 우리 엄마 아플 때 그랬잖아. 절대 좌절만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라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내가 꼭 이겨낼게. 이겨내서 윤정이보다 절대 먼저 떠나지 않을 거야. 약속해. 알겠지? 절대 여보를 이 세상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다시는 절대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무섭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믿어줄 거지? 남편은 약속한 대로 노력해서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다 부서진 몸은 처음에 걷는 것은 물론이고 휠체어에 앉는 것조차 힘들어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재활치료도 병행하며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쯤 저는 남편이 제 어머니 돌아가신 후 어깨에 졌던 짐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어요. 이제 제가 그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거든요. 수많은 병원비와 수술비로 진 빚, 처음부터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상주 보호자 없이도 생활이 가능해지자 저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을 그만두고 일당을 더 받을 수 있는 공장문을 두드렸어요. 20년이 훌쩍 넘은 세월이 흐른 후 다시 공장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젊었을 때는 몰랐지만 나이 먹고 하려니 몸 쓰는 일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남편이 제가 회복할 때까지 든든하게 제 곁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불평불만 한마디 내뱉지 않았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늘 밝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죠. 그 상황에 부닥쳐 보니 왜 그때 남편이 그렇게 행동했어야만 하는지 너무 뼈저리게 이해가 가는 바람에 남편에게 평생 잘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네요.
저는 몸이 축나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야간 근무를 하며 돈을 갚아나갔고 아침에 퇴근하면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가곤 했어요. 장모님께서 나 이러고 있는 모습 보면 뭐라고 하실지. 진짜 나 한 대 맞아도 할 말 없어. 나까지 와이프 고생시키고 살고 있으니까. 한 대만 맞으면 다행이게? 우리 엄마 당신 가만 안 둘걸. 그러니까 빨리 회복하라고.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잡생각만 늘어나나 본데 그럴수록 몸을 움직여야 해. 그런데 요즘에 우리 처음 만났을 때가 꽤 많이 생각난단 말이야. 나도 그래. 장모님 그때 입원하셔서 막 자기가 과일이랑 이것저것 챙겨서 길가에서 헤매다가 과일 다 쏟았잖아. 나 그거 다 지켜보고 있었어. 몸뚱이도 여리여리한 애가 뭔 그런 큰 짐을 들고 다니는데 내가 혼자 보낼 수가 없었던 거야. 그때도 공장에서 과일 받아서 가는 길이었는데 다시 공장 일을 하게 되다니 뭔가 원점으로 돌아온 기분이 들어.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다시 원점이네.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 노력이 무심하게도 남편은 교통사고로 인한 합병증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바람에 저와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원망하며 좌절뿐인 제 인생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세상은 더 이상 저에게 좌절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죠. 남편이 떠났다는 것은 어머니 보내드렸을 때랑 상황이 완전 달랐거든요. 워낙 큰 금액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일조차 쉴 수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정말로 저 혼자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공장을 전전하며 제 앞으로 남겨진 빚을 갚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어요. 공장 일이 없는 날이면 새벽부터 인력사무소에 나가 일이 배정되길 기다렸어요. 제일 소중하게 여기던 두 사람을 몇 달 간격으로 잃자 저도 다 포기하고 따라갈까라는 생각이 한두 번 든 게 아니에요. 하지만 두 사람이라면 제 그런 선택을 환영하지 않을 거라고 위안하며 꾸역꾸역 살아갔죠. 어쩌면 그런 핑계를 대서라도 저는 살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코피 흘려가며 일했지만 아직도 은행에서 빌린 돈을 상환하기에는 한참 멀었던 상황이었어요.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던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이 입금되었다는 은행 알림이 뜨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돈을 보낸 것도 모자라 무려 그 액수가 5억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바로 은행에 전화했더니 차고 송금이 일어난 것 같다고 본사에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저에게 별별 일이 다 일어난다고 생각하며 택시를 잡아타고 은행으로 향했죠. 도착하자 은행 직원이 저를 VIP실로 안내하더라고요. 무슨 상황인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저는 일단 안내받은 대로 직원을 따라갔습니다. 이윽고 문이 열리자마자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을 보고 저 진짜 소스라치게 놀랐네요. 은행 직원이 설명한 대로라면 이 사람이 저에게 돈을 보낸 사람이라는데 그 사람과 만난 날부터 자그마치 25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얼굴에 큼지막하게 새겨져 있는 화상 흉터, 마치 앳된 세월을 그대로 품고 자라난 얼굴. 제 기억이 맞았다면 분명 제가 옛날에 만났던 그 아이가 맞았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돈을 보낸 사람이라고요? 왜 여기에? 한참 찾았습니다, 사모님. 너무 늦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은혜를 갚게 되네요. 남자는 점잖은 미소를 띠며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날의 흉터만 아니었으면 저는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갓 20살이 되었을 때 공장에 취업하기 직전 잠시 엄마가 운영하던 하숙집 일을 도우면서 살던 때였어요. 늦은 밤 두 남녀가 하숙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늦게까지 깨어있던 제가 대체 이 시간에 누군가 싶어 나가보게 되었죠. 얼굴에 시뻘겋게 화상을 입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와 늙은 노모가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늙은이가 지금 한 푼도 없지만 집이 불에 탔거든요. 화재가 크게 나는 바람에 한 푼도 챙기지 못하고 겨우 이 아이의 목숨만 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근처에서 장을 보고 있었고 아이는 집에 있었지만 의인께서 구해주신 덕분에 살게 되었지만 갈 곳이 없어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라도 하룻밤 묵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노모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뜻을 건네며 자기는 괜찮으니 아이라도 받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여 주무시는 어머니를 깨워 상황을 설명해 드렸죠. 어머니께서는 아이의 얼굴에 난 상처를 보고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당장 치료받아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뒀다간 평생 흉터 남고 말 거라고요. 병원부터 가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러고 싶지만 한 푼도 챙겨 나오지 못해 병원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저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의 어머니께서는 늦은 밤 두 사람을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딱 보기에도 매우 아파 보였지만 아이는 그 고통을 홀로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이는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화상의 강도가 너무 심한 나머지 상처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비용을 대신 지불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갈 곳이 생길 때까지 저희 집에 머물러도 괜찮아요. 당연히 비용은 받지 않을 거고 음식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남는 방이라면 많으니까 편하게 머무시다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모와 아이는 어머니의 하숙집에서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이가 학교에 다시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해 주었고 노모가 월급을 받는 날 방세를 지불하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반대하셨죠. 뭐하러 나가서 방세 지불하면서 살아요. 어머니 여기 계신다고 저희 손해볼 거 없으니까 돈 좀 모일 때까지 편하게 묵도록 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염치 없이. 아드님, 저 어린아이 봐서라도 여기서 머무르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머니의 부탁에 결국 노모와 아이는 몇 달 더 머물다가 돈이 어느 정도 모이자 어머니께 돈 봉투를 건네고는 떠났다고 합니다. 그 아이 초등학생답지 않게 예의 바르고 자기도 얹혀 살면 뭐라도 해야 한다고 하숙집 일 솔선수범해서 도왔던 아이거든요. 저보다 어린 나이에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기특해서 한동안 제 눈에 아른거렸던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결혼한 후 하숙집을 그만두셨으니 저를 찾기도 어려웠을 텐데요. 그보다 아무리 저희가 치료비와 생활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줬다고 해도 단지 그 이유 가지고 이렇게 거액의 돈으로 갚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못 받아요, 이런 돈. 힘들었던 상처 이겨내고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네요. 하지만 저와 어머니가 아닌 누구라도 그렇게 행동했을 거예요. 사모님께 이 돈을 드린 이유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르셨어요? 사모님 남편분, 저에게는 영혼과도 같으신 분이세요. 제 생명을 구해주신 그분께 제일 먼저 보답하고 싶어 수소문하다가 사모님께 도달하게 된 거기도 해요. 남자는 이어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노모와 아이가 저를 찾아온 날, 그날 일어났던 집의 화재, 거기서 복도에서 헤매고 있던 아이를 둘러엎고 탈출한 사람이 제 남편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사장님께서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아마 배달 중이셨던 것 같은데 근처를 지나가다 보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불길에 연기에 뛰어드셔서 계단을 올라와 저를 구해주시던 모습까지 저는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니까요. 그 작고 어렸던 아이는 제 남편에게 도움을 받은 후 자신도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죽도록 노력해 의대에 수석 입학하는 데 성공했고 전액 장학금을 받아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꿈을 이뤄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사회의 도움마저 없었으면 전 아마 성인이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가 기억하는 한 분씩 찾아가 보답을 할 차례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늦어버려서 죄송합니다. 사장님께서도 하숙집 주인분께서도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니까요. 남자의 눈에서는 후회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자의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찾아주시는 마음, 남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이룬 그 사실만으로도 제 남편과 어머니는 충분히 기뻐하시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찾아주시고 기억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는 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하지만 남자는 경고했습니다. 돌려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듯 보였죠. 그제야 저도 이렇게 거절하는 것만이 상대방을 위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줬던 제 남편과 어머니라면 분명 이 사실을 알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아파서 생긴 빚도 제가 홀로 감당하길 원치 않을 거고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 돈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더 기뻐하더라고요. 저는 그 돈으로 빚을 상환하고 다시 병원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받은 돈이 워낙 많았던 탓에 한동안은 일하지 않고도 버틸 수 있었지만 그 남자를 만나고 나자 의료인으로서의 삶을 이어나가야겠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의사가 되었다더니 지금은 개인 병원 원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병원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자기와 함께 일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에 남자의 병원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월급은 부족하지 않게 받게 되었고요. 남자가 제안한 금액에 오히려 제가 놀랐었던 걸 보면 말 다 했죠. 저는 남자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자 그와 함께 시간을 내어 남편의 납골당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희가 어린 시절에 함께한 장소이자 고향인 시부모님께서 계시는 곳 근처에 안치되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살던 곳과는 꽤 거리가 있었지만 그 남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니 시간이 후딱 갔어요. 그동안 빚을 갚느라 너무 바빠서 남편이 안치된 곳에 찾아올 기회가 잘 없었거든요. 모든 것이 해결된 후 남편을 마주하자 마른 줄 알았던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하고 떠난 남편을 추모할 기회조차 없이 시간에 쫓겨온 저도 이제 긴장이 풀렸던 거겠죠. 여보, 나왔어. 새롭지? 여보가 착하게 살아온 덕분에 평생을 다른 사람들 위해서 살아온 덕분에 나도 복을 받게 되었어. 난 한 것도 없는데 여보랑 어머니 덕보고 사는 것 같아서 혼자 이렇게 돌려받아도 될까 싶어. 알고 있었겠지만 나 혼자서 너무 막막하고 힘들었거든. 여보도 그렇게 날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하늘도 참 무심하다. 우릴 갈라놓다니. 그래도 여보가 김 원장님 다시 만나게 해준 거지. 나 혼자서 힘들지 말라고 도와준 거지. 남자는 남편을 마주하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심경이 복잡한 듯 보였으니까요. 자신에게 꿈을 심어주고 새로운 생명을 준 은인을 찾았는데 너무 늦어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던 남자도 결심한 듯 남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더 성공한 모습을 보여 크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제 잘못된 생각이 오히려 늦어지는 결과만 초래했네요. 사장님, 저 사장님 만난 이후로 꿈이 생겼어요. 어떻게 사장님처럼 남들을 구하는 영웅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네요.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는 지금은 접어두겠습니다. 사장님이 저에게 주신 생명으로 저는 더 많은 생명들을 구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 소식 전하고 싶어서 찾아뵈었습니다. 늦었지만 절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남편을 만나고 저희 어머니도 뵙고 싶다는 남자의 말에
어머니가 계신 바다도 들렸다가 돌아오게 되었네요. 저 남편을 만나고 오자 드디어 결심이 서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이죠. 어머니와 남편의 선행이 지금의 저에게 돌아온 거잖아요. 그럼 저 혼자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저는 빚을 갚고 남은 돈을 소아병동에 전액 기부했습니다. 저희처럼, 과거의 그 아이처럼 치료비 때문에 고민하는 아이가 있으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사실을 남자에게 전하니 그럴 줄 알았다는 얼굴로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제가 남들을 도우면 어떤 식으로든 꼭 제가 아니더라도 주변인들께 복이 온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 사건이었어요. 저는 그 돈이 없어도 사명감 때문이라도 일을 계속할 생각이었으니까 당분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부하면서 저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약속을 지켜준 걸지도 모르겠네요. 저를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그 약속, 하늘에 가서야 지켰나 봅니다. 제가 같이 일하면서 알게 된 건데 남자는 정말 남편 앞에서 말한 대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자 고군분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병원에서 휴진하면서까지 시간을 내어 극빈국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떠나는 것은 물론이요. 국내에서도 기부와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최근에는 남자를 따라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답니다. 그 남자는 저의 남편을 영웅이라고 칭했지만 제가 그래 보는 느낌 또한 마찬가지였다고 하면 여러분께서는 이해가 되시려나요? 의사라는 자리에 있으면 간호사나 조무사들에게 하대할 수도 있지만 그는 절대 자만하지 않고 예의를 갖춰 대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예전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제가 원하는 삶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을 마친 후 퇴근해서 잠들기 전에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다가 문득 저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끄적이게 된 제 이야기. 어떻게 들리셨나요? 평생을 빚만 갚다가 쓸쓸히 늙어 죽을 줄 알았는데 뜻밖의 기적이 저를 이끌어준 거잖아요. 저는 제 인생 경험에서 배울 점은 남에게 베푸는 애는 어떤 식으로든 돌아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느끼셨을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후기도 궁금하니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